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10주간 중세 최고의 지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함께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800년 전 그가 남긴 신앙과 이성의 조화로운 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6시 약 15분에서 20분간 한 편씩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천사 같은 박사의 탄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사 같은 박사. 독토르 안젤리쿠스. 라틴어로 천사 같은 박사라는 뜻입니다. 중세 사람들이 한 철학자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천사처럼 순수하고 천사처럼 지혜로웠다는 뜻이겠죠.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8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철학과 신학의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를 교회 박사 중에서도 최고로 여기고 철학자들은 그를 보편적 박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도 처음부터 위대했던 건 아닙니다. 그에게도 청년 시절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가족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한 귀족 청년이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는 사상가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800년 전 이탈리아로 함께 떠나볼까요? 1225년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왕국의 로카세카라는 작은 마을.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선 성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퀴노 백작 란돌포의 막내 아들 토마스입니다.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를 섬기는 귀족이었고 어머니 테오도라는 나폴리 귀족 가문 출신이었죠. 형들은 이미 기사가 되어 명성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토마스의 미래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니 성직자가 되어 가문의 명예를 높이고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 당시 귀족 가문의 막내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5살이 되던 해 부모는 토마스를 몬테카시노 수도원에 보냅니다. 몬테카시노는 베네딕토 수도회의 본산이자 유럽에서 가장 유서 깊고 부유한 수도원이었습니다. 우리 토마스가 언젠가 이 수도원의 원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의 꿈은 원대했습니다. 수도원장이 되면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린 토마스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몬테카시노 수도원은 장관이었습니다. 거대한 도서관에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책들이 가득했고 필사실에서는 수도사들이 양피지에 성경을 베껴 쓰고 있었습니다. 어린 토마스는 이곳에서 라틴어를 배우고 성경을 읽고 철학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신은 무엇입니까? 토마스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다고 합니다. 스승들이 신은 전능하시다, 신은 선하시다라고 대답하면 토마스는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은 왜 존재합니까? 너무 깊은 질문에 스승들도 당황했다고 합니다. 어떤 스승은 그런 것은 묻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토마스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짜로 알고 싶었습니다. 믿음은 좋지만 이해도 하고 싶었던 거죠. 9년 동안 수도원에서 공부하던 1239년 토마스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교황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몬테카시노 수도원이 전쟁터가 될 위험에 처한 겁니다. 부모는 급히 토마스를 수도원에서 빼내 나폴리 대학으로 보냅니다. 14살의 토마스는 이렇게 더 넓은 세상과 만나게 됩니다. 나폴리 대학은 충격이었습니다. 몬테카시노 수도원이 조용하고 경건한 곳이었다면 나폴리 대학은 활기차고 논쟁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토마스는 평생을 바꿀 만남을 가집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는데 중세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에서 13세기에 아랍 학자들이 번역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 유럽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문제는 이 책들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 기독교 신앙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젊은 토마스는 달랐습니다. 이성과 신앙이 왜 충돌해야 하지? 진리는 하나인데 이성으로 찾은 진리와 신앙으로 믿는 진리가 다를 리 없어. 이 직관이 훗날 토마스 철학의 핵심이 됩니다. 나폴리 대학에서 토마스는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을 가집니다. 도미니코의 수도사들이었습니다. 도미니코에는 1216년에 성 도미니코가 창설한 비교적 새로운 수도회였습니다. 베네딕토회 같은 전통적 수도회와는 달랐습니다. 전통 수도회는 주로 시골의 수도원에 머물며 기도하고 노동했습니다. 반면 도미니코회는 도시로 나가 설교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설교자 수도회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죠. 가난을 서약하고 청빈하게 살며 오직 진리 탐구와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이 수도사들을 보며 토마스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거다. 내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것이다. 1244년 19살의 토마스는 도미니코회에 입회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폭풍을 불러왔습니다. 가족이 격렬히 반대한 겁니다. 도미니코회라고? 그 거지 수도사들? 부모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몬테카시노 수도원장이 되어 부와 권력을 누릴 아들이 구걸하며 사는 거지 수도사가 되겠다니요. 어머니 테오도라는 울며 설득했습니다. 형들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제 인생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권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가족의 반대가 거세지자 도미니코에는 토마스를 로마로 그리고 파리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멀리 떨어뜨려 가족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배려였죠. 하지만 이 계획이 새어나갔습니다. 1244년 어느 날 로마로 가던 길에 무장한 기사들이 나타나 토마스를 납치합니다. 바로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토마스는 로카세카 성의 탑에 감금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이죠. 가족은 온갖 방법으로 그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내가 베네딕토회로만 가면 된다. 몬테카시노 수도원으로 돌아가거라. 거기서도 하느님을 섬길 수 있잖니. 하지만 토마스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형들은 더 비열한 방법을 썼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토마스의 방에 보내 유혹하게 했다고 합니다. 순결 서약을 깨뜨려서 수도사 자격을 없애려는 계획이었죠. 토마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벽난로에서 타는 장작을 집어들어 여인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작으로 벽에 십자가를 그렸죠. 이 일화가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년이 넘는 감금에도 토마스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책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누나들이 몰래 책을 가져다 주었던 거죠. 결국 어머니가 굴복했습니다. 이 아이의 의지는 꺾을 수 없구나. 차라리 내가 풀어주는 것이 낫겠다. 1245년 토마스는 자유의 몸이 되어 도미니코회로 돌아갔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토마스는 곧바로 파리로 향했습니다. 당시 파리 대학은 유럽 최고의 학문 중심지였습니다. 옥스퍼드, 볼로냐와 함께 중세 3대 대학 중 하나였던 파리 대학은 특히 신학으로 유명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죠. 이곳에서 토마스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즉 대알베르투스라는 스승이었습니다. 알베르투스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신학은 물론 자연과학, 철학, 심지어 연금술까지 섭렵한 백과사전 같은 인물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보편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위대한 스승 아래서 토마스는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거의 발언하지 않았고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체격이 크고 동작이 느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를 벙어리 황소라고 놀렸습니다. 시칠리아 출신이라 시칠리아 황소라는 별명도 붙였죠. 저 친구는 덩치만 크지 머리는 텅 빈 것 같아. 하지만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토마스를 돕는다며 자신의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토마스는 고맙다고 하며 그 노트를 빌렸죠. 그런데 그 학생이 스승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가 제 노트 없이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알베르투스는 토마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토마스는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단순히 배운 것을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해석이었죠. 알베르투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 수업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벙어리 황소라고 부르지만 나는 말합니다. 이 황소가 한번 포효하면 그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토마스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적게 했지만 한번 입을 열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이어서 신학 석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52년 27살의 나이에 파리 대학 신학부 교수가 됩니다. 이때부터 토마스의 본격적인 저술 활동이 시작됩니다. 평생 동안 그가 쓴 글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학대전만 해도 한글 번역본이 16권입니다. 거기에 대의교도 대전, 존재와 본질에 관하여 수십 권의 주석서들, 수백 편의 논문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을 썼을까요? 그것도 손으로 직접 쓴 글인데 말입니다. 비결이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동시에 여러 명의 서기를 두고 각각 다른 주제에 대해 구술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신학을, 다른 사람에게는 철학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성경 주석을 동시에 말해주는 시기였죠. 놀라운 집중력과 체계적인 사고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파리, 로마, 나폴리를 오가며 그는 가르치고 쓰고 토론했습니다. 교황과 왕들이 그의 조언을 구했고 학생들은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업적은 책의 두께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는 8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앙과 이성은 정말 모순되는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신을 믿을 수 있는가? 철학과 신학은 적인가, 친구인가? 다음 시간에는 토마스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그가 어떻게 신앙과 이성을 하나로 묶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신앙과 이성은 모순되지 않는다입니다. 로카세카 성의 귀족 아이에서 천사 같은 박사가 되기까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놀라운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